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연결해서 경제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박지원 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이슈였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슈가 될 가계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의 레버리지, 특히 가계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3월 16일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작년부터 3회 인상했고요. 네. 시중 금리도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간 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고요. 또 금리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죠?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대규모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고 가계부채가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뿐만 아니라 할부거래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까지 합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뜻하는 가계신용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습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도 2011년에는 66%에서 2021년에는 90.5%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경제 이론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가계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서 소비를 확대시키고 생애 주기상 소비를 평화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 차입을 하는 가계는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차입이 없는 가계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총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순기능보다는 이런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계의 소비 제약입니다. 가계의 소비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속시키고 생산에서 얻은 소득으로 다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순환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소비 규모도 우리나라 GDP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주로 부동산 매입에 활용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가계 소비를 오랜 기간 동안 제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가계부채 임계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차주 특성별로 보면 특히 저소득 차주 및 20, 30대 청년층 차주의 경우에는 임계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10에서 20%에 이르고 있고요. 향후 대출 금리가 상승될 경우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서 임계 수준 초과하는 차주 비중이 20,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서 이들 계층에서 과다 채무로 인한 소비 제약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빚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원리금의 이 상환을 위해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최근에는 이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이 이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또 미분양이 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가계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가계부채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과다할 경우 자산 가격 하락과 같은 부정적 충격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된 경우 자산 가격 등락 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작용을 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증가한 가계대출이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매입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주가도 전년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계대출 잔액의 56%를 차지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택 같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차입을 한 가구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산 가격이 담보 설정액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디레버리징 압력이 증가하면서 채무 상환을 위해서 가계는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비자발적인 디레버리징, 즉 채무의 상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 조정으로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우리나라 실물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간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또 수년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온 점을 감안을 하면 사입자의 실제 담보 여력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라는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금융 불균형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은 대내외 충격 발생 시에 금융 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물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국내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당장 이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자산 가격 하락 조정 가능성이 커지면 연체율 상승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소득자나 고신용 차주의 경우에는 당장 금리가 좀 오르거나 자산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높은 과다채무자 그리고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에 속하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자나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소득 감소라는 충격이 예기치 않게 가해질 경우에 유동성 확보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다채무자나 취약차주의 연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제브리핑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미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칼럼